방금 소개받은 전 경상북도지사 안윤식입니다. 제가 이 교육의 2기 졸업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어저께 지난주에 제가 조갑재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왔었습니다.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하신 분이니까 적어도 산업화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저보다 월등히 앞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서두에 박정희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님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나와 국가의 입장에서 통찰하는 실사구시의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 즉 국가주의자죠. 민족주의자가 더하기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박정희 사상의 핵심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정희는 50년대 이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철저히 실봉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이나 학생들은 민족주의자, 즉 국가주의자는 맞지만은 자유주의자가 아닌 민중주의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있는 자와 박정희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님이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했던 아주 드물게 보는 사상가로서 그것은 그가 남긴 글이나 또 연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박정희님의 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사상이 없으면은 위대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시켰고 그 결과는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 되지 않았으면 소설가가 되었을 정도로 글을 잘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솔직담백하고 명쾌하고 사태의 정곡을 찌르고 또 고뇌와 사색이 깔려 있어서 깊이가 있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즉각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은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썼는데 19세기, 20세기 초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님의 책도 이 책만큼 위대하다고 합니다. 5.16 혁명 후 박정희님은 4편의 저서를 냈는데 모두 하나같이 민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서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사회 재건의 이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조선조의 사대주의와 나태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산업공상 체계를 상공농사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저서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인데 국민과 나라를 통째로 바꾸어서 동방의 복지국가, 그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말은 구국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무수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정희 대통령님은 국민과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세 번째 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0년도에 저술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네 번째 책은 77년도에 저술한 민족주의이라는 책입니다. 이와 같이 그걸 보면 국가의 제일 진로에 대한 구상이 이미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쓴 대로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님은 평소 자기를 자랑하는 분이 없는 분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은 밑에 장관이나 참모들이 얘기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자기 자랑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과거나 지금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쓴 그 책이나 연설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이 없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5.16 혁명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혁명으로서 한국의 명치유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강력한 국가체제를 만들어서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산업화를 추진해서 명치유신보다 더 혁혁한 세계사적 성공을 거둡니다. 일본의 명치유신보다 5.16이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치유신이 유에서 더 큰 유를 창조했다면 5.16은 유에서 무를 창조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서강대 최진덕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치유신 이전에 일본은 벌써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600년 에도 시대부터 네덜란드로부터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구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세기 앞서서 서구화가 된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상공업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 10월 유신에 가서는 5.16보다 훨씬 더 힘든 쿠데타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세계의 뿌리는 가난의 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는 줄곧 가난과 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가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지내고 집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고 잠을 자야 하는 이 가난의 고통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한탄하다가 결론은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의 가난을 해결하라고 태어났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내가 정권을 잡아서 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사관학교 생도부터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5.16 혁명 당시에 총알이 빗발치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혁명 동지인 이석재 중령에게 그는 내가 왜 혁명을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내가 혁명을 한 것은 배고픈 우리 국민에게 삼시세끼 밥을 먹이기 위해서 혁명을 했다 이렇게 피력을 하고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차야 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시간 이 부족하다며 항상 쫓기듯이 일했고 혁명이 일어나자 바로 종로의 허술한 사무실 제가 그거 잘 압니다. 거기서 이장님이 정책 구상을 하고 직무를 보셨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절약을 했느냐 하면은 점심때 10원짜리 미원을 자시고 그때 반찬이라고는 절인 무 몇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김병이라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만 만나면 길을 막 잡아 당겨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인데 김병이 한양대 학장은 자기는 그 50배 비싼 500원짜리 양식을 먹고 와서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내내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공산주의가 싸우고 학생들 지식인하고도 싸우고 또 가난하고도 싸우고 이 세 가지 하고 1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모순관계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부정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고 남한도 북한을 부정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산주의고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고 대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고 그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후락 안기부장은 출사 남북공동성명 발표 시에 또 그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고 했고 광국 시에도 조심해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했고 광국 시에도 조심하라고 쪽지까지 적어주었는데 오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현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본 박정희 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강대 최진덕 교수님이 주장하는 외국인이 본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은 하버드 대학 교수이신 카트 에커트가 쓴 박정희 앤드 모던 코리아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박정희가 다녔던 만주국만학교, 또 일본 사관학교, 경비사관학교, 한국에 이 다녔던 그 동료들이라든지 아는 사람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수십 년간 인터뷰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주국관학 교장 이름이 나부모 신이치로인데 일본인 중장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총애해서 심심하면 그를 집에다 불러다 식사 대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또 일본 육사를 졸업했고 나이가 동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에게 오늘 박정희가 온다. 넌 박정희 옆에 앉아라. 그래 이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들을 에커트라 하는 하버드 교수가 동양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다 합니다. 만나보니 박정희가 어떻더냐. 한마디로 격렬한 에너지의 소유자, 강인한 기백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격렬한 에너지와 강인한 기백이 조선조 주자학자에게는 결여된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교장인 그도 박정희를 마지노한 사람, 우리말로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식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기 우리 국민교육원장,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시고 훌륭하신 서울대학교 박종홍 철학교과 교수, 김범구 철학 교수님, 이 박정희 대통령 가정교수로서 사사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박정희를 가리켜 보니까 영웅이라 하면 아부하는 말이 되겠지만은 워낙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김무현 경상북도 지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고 거의 멘토같이 모셨는데 이분은 아주 그 나이가 동이나 비슷하고 대통령님한테 하고 가까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주개발 사업 같은 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리 칭찬해도 실제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여러 번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님은 우리나라에서 5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인데 그 5대 성인군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네, 박수 쳐도 좋습니다. 세종대왕님, 또 이승만 대통령님, 문익점,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주신 문익점님, 박정희님, 5분인데 그 중에서 가난을 해결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영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박정희 대통령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은 한 60년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출 주도형, 외자 도입형 공업화를 국가 제1주의로 우선순위로 채택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성창한 교수 같은 분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 내지는 수입 대체 산업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대중 씨가 주장하는 대중경제론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국내 안에 자급자족 산업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 만족할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가 중에서 도전적인 기업가를 불렀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병철 씨 부르고 또 천우서의 전택포 씨, 호롱의 이원만 씨, 가원산업의 정인욱 씨를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농업 위주로 가가지고는 언제 발전합니까? 그 작업조정만 해가지고 어느 천년의 선진국을 따라잡습니까? 수출로 가입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전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경영인 CEO라는 위치에서 내가 돈도 만들고 또 기술자도 내가 양성하고 내가 기업가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기업을 키울 테니까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물론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번갈아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오원철 씨 같은 분은 막 계획경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수출 산업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에서 개입해서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시장에 맡기기도 하면서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물론 10월 6일 때는 국가주의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용인수를 발휘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뛰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해외 경험이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 인맥 또 경영인 수출할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전부 찾아내서 이분들을 용병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 특히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외국에 가서 과학도 기술도 배우고 돈도 좀 많이 빌리도록 노력하고 온 풀가동원해서 나라를 견인시킵니다. 특히 외국 대사에 당시에 군 장성을 많이 보냈는데 군 장성들을 그냥 외교 관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외국 차관 좀 빌려고 노력 좀 하고 외국에 좋은 기술 좀 빼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우리는 바쁘다.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고 북한을 이겨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앞서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서서히 걸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야 된다. 하루가 바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외국에 돈을 빌리고 갈 때는 대통령의 지불보증서를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대통령이 지불보증서를 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가지고 국제 간의 신뢰를 얻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능력 없는 기업을 한데 능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세금도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15%인데 2 내지 3%로 깎아주고 어떤 기업에서는 금리 없이 금리 제로로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 기업은 키우고 잘하지 못하는 기업은 안 도와주고 이렇게 우수기업 우선 지원 원칙 새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열정이 많고 정력적으로 일을 했냐면 매달 수출진흥학대회의 경제동향보고회의를 한 달에 2번씩 했습니다. 2시간씩 150명이나 하는 당의 강요, 경제 전문가, 장관, 대학 교수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국정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출 중도에 심사분석 보고도 해줘. 가나에 만일 목재를 싣고 가가지고 가나라 공항에서 물건을 팔았다면 올 땐 뭘 싣고 올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마구 해적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면은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을 이끌었다. 그래서 150회나 임기 중에 했다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해봉 국회의원이 지금은 돌아가 있습니다만 그다음 새마을 담당관을 했습니다. 저도 내무부에 새마을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 옆구리에 항상 서류를 갖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미리 배부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어보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 옆구리에 서류를 끼고 그 아주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가서 자기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회의를 전부 진행하는데 만물박사입니다. 누구든지 질문에도 답하고 분명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통찰력이라 할까 지혜가. 그런데 또 나갈 때도 그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이리 나갔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나라가 매년 40% 이상의 수출을 올리고 경제 성장을 10% 이상 올려가지고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피눈물 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북한은 우리가 일본하고 교역을 하면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방 나라가 성장한다. 한국이 발전할 거다. 그러면 북한을 능가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북한은 계속 적화통일을 노리기 위해서 남한을 무력 도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싸우면서 건설하자 하는 투잡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한 결의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 고속도로 제철소 건설 사업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유진브렉이라고 한 총재가 고속도로 건설, 제철소 건설한다고 자동차도 없고 철강석도 없는 나라에 어떻게 세계은행에다가 차관 신청을 하느냐.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 돈을 빌려다가 독재자금으로 쓸란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안 된다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 세계은행의 돈을 좀 빌리고 일본에 전쟁보상금하고 이렇게 좀 꼬아 모아가지고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종합제철, 고철도 건설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황당하기 거지 없습니다.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차관 전문가가 누구냐? 대부분 묻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위원회 공공차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황병태 씨입니다. 황병태 씨 오라 그래.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예, 제가 담당 국장을 잘합니다. 실무자가 제일입니다. 내 실무자하고 내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로비 자금 좀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돈을 뭐 어떻게 자기 사비로 이래 쓰고 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비자금도 씁니다. 알았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이 황병택에 뚫어냅니다. 뚫어내가지고 차관을 얻어옵니다. 얻어와서 건설합니다. 건설하는데 세계은행 총재가 세계은행에서 우리 한국이 신용장도 가져오고 또 이 경제가 계속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돈을 안 빌릴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경인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전부 돈 빌려가라. 그래서 세계은행 차관 가지고 다 건설했습니다. 다음에는 10월 유신에 시간이 좀 바빠서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보다 사배나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4년도부터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69년도에 닉슨 도트린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의도 없이 미군 일개 사단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그래 되면은 이건 뭐 공산화되는 건 불거듯 버립니다. 월남도 공산화됐고 또 이 과거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대만과 한국은 에치슨 라인의 바퀴다 해가지고 철수하는 바람에 6.25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상한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공부 장관인 김정년 씨가 경제의 제1인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고 자기는 나는 안보에 국방에 치중할 테니까 경제는 당신이 좀 챙겨달라 해서 챙겨놓은 뒤에 이번에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고 외무 총기 제작 사업에 들어가고 또 극비리에 지대지 미사일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들 이거에 끝일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니죠. 그거 해본들 뭐 북한은 벌써 탱크까지 다 만들고 뭐 외무한 소총 뭐 박격포 북한 다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님은 방위산업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 무기라 하는 게 사실 뭐 여기에 아무도 없어 뭐 괜찮게 싶은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핵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60대 연대 중반부터 여러분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북한에 이길 수 있는 거는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건철 수석을 불러서 방위산업을 하고 중화공업을 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냐? 얼마나 드냐? 10년이 걸리고 1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는 대통령 임기는 75년입니다. 71년도에 삼선을 했으니까 자기 임기 만료는 75년인데 72년도 됐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야당 지도자 그럼 내가 그만두면 야당 지도자가 이러한 일을 해낼 능력이 되느냐? 노! 후계자인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리가 그 감당해낼 수 있느냐? 노! 결국 자신이 총대를 맬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10월 유신을 발표합니다. 10월 유신은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조갑지 씨가 말씀을 잘 하시던데 아주 용어도 잘 쓰시는 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8대 중화공업 사업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차, 미사일, 항공기, 전투기, 잠수함, 항공모함 세계 제1회 2004년도에는 조선업이 세계에서 1등 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선업이 1등이 되고 방산무기도 만들어서 세계 6위의 방산 강국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73년도, 79년도에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부도가 날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그러니까 오일이 값이, 기름값이 3, 4배 치솟으니까 대통령이 비싸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가만히 있을 대통령님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오은철 씨를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제가 대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상의해보니 일본한테 알아보자. 일본은 어떻게 해서 이 오일 쇼크를 감내하느냐? 물어보면 일본은 상사가 있었습니다. 무역 상사.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에 무역 상사가 비로소 생깁니다. 그래서 무역 상사를 통해서 중동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데 건설 사업에 참여해서 엄청난 달러가 그때 무진장이 석유가 비싸니까 막 몰려있어요. 처시 올라니까 그가 돈을 벌어오는 건데 그거구나 해서 현대 정주영 씨 또 사만기업의 전민지라고 있습니다. 전민지 회장을 보내가지고 이 인프라 사업, 또 공항 사업, 또 항만 사업, 고속도로 사업 이런 데 뛰어들어가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옵니다. 벌어와서 달러 위기, 부도 위기를 막아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능공이 부족하다니까 기능공은 대통령님이 그거 어려우냐? 구미공고 또 영등포공고 부산기계공고 만들어라. 공고 막 만들었습니다. 새로 신설해 6개월 만에 막 졸업시키 가지고 중동에 18살, 19살 어린 기능공을 막 보내고 기술자라 하는 건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만들고 또 부산대학교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만들고 경북대학교는 전자공학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기능공을 기술자를 양산해서 대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중화공업 또 왕이산업 이런 거를 단 7년 만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등소평이라 하는 중공의 당시 주석은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롤모델이다. 저렇게 훌륭한 분은 난 세상에서 보다 처음 본다. 그분은 나의 롤모델로 내가 나의 가정교사다 하고 선언을 하고 박정희에 대해서 배워라 해서 당 간부와 경제 강요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나라의 강사를 김정년 씨를 불렀습니다. 김정년 씨가 가장 경제에 밝으니까 가가 직접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립박수로 받았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 밖에 세계 지도자들 푸틴이나 오바마나 또 말레이시아 마티리 총리라든지 싱가포르 총리라던 분, 미국의 하버드 교수라든지 폴 케네디 교수라든지 보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불균형적인 경제성장, 창조적 공격적인 경제성장을 너나 없이 도입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는 유능한 군인, 기업인뿐만 아니라 과학자를 양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 있는 과학자를 국내로 들어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박과 신동식 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5년도에 존슨 대통령하고 월남 파병 문제로 협의했다가 신동식을 부릅니다. 와라 이 사람아, 우리나라가 한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지 선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당신이 세계의 조선학자라 하는데 여 와가지고 대해서 공부만 하면 어떡하느냐. 나라 와서 애국하자. 한국에 들어가자. 내 지금 한 자리 비어 있다. 존슨 대통령이 내준 비행기 한 자리 비어 있으니 가자. 그래 가서 같이 옵니다. 와서 이 사람을 대번에 중화공업 참여를 시킵니다. 파격적으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김재관 씨라 하는 독일의 데마크 철강소에 검역관을 있습니다. 이분이 또 천재입니다. 이분이 또 불러들여가지고 키스트에 연구소장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김한이라 하는 전자과학자를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535명이나 대덕연구단지 안에 키스 안에 넣어가지고 연구시킵니다. 그래 R&D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과학 입국이 됩니다. 기업가도 양성하고 유능한 군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의 봉급이 65년 당시에 1억입니다. 1억. 대통령이 봉급표를 떴고 내보다 봉급이 3배나 많구만. 서울대학 교수보다 3배나 많구만. 그래도 미국 MIT 교수 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대로 시작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대해서 과학 입국 시대를 열고 과학의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도 과학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이 직접 외국 원조와 차관을 획득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혁명이 나자마자 5개월 후에 미국에 갑니다. 케네디 대통령한테 가서 200개 공장을 지을 테니까 돈을 좀 20억 빌려달라. 그 자리에서 면전박대 답니다. 원조 주는 나라에는 차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는 돌아오는 게 일본에 들려서 전쟁 보상금 주면은 국교 정상화 하겠다. 우리가 뭐 철천지 원수같이 지낼 거 뭐 있냐? 우리 같이 우리 무역 협조해서 잘 하자. 이렇게 원칙을 타결해서 그 당시에 김종국 총리를 보내가지고 일본 그 당시 외환 보유고가 16억 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8억 불을 받아냅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4년에 서독에 가서 에르하이트 총리하고 리프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실업자가 많아서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을 보고 알겠습니다. 좀 제발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간호원하고 광부들 담보로 해서 3,400만 불을 빌려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 만족하지 월남 전쟁 때 한국을 군인을 30만 명 파병합니다. 우리가 파병 안 하면 미군이 갑니다. 미군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도 안 되고 우리 돈도 못 벌고 우리 군인을 월남 파병하면 엄청난 봉급을 달러로 받고 또 보상으로 또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30만 명을 파병해서 8억 달러를 받아옵니다. 그 대신에 기업이 또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한진기업이라는 기업이 들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옵니다. 또 봉급은 달러로 바로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 돈도 주고 해서 차관하고 외환을 벌어왔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지혜가 번뜩이는 그러한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해는 존슨 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먼저 발상을 해가지고
대통령님 뭐 우리나라가 이를 도와주는데 기념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기분 좋으니까 존슨 연구소 그래 내가 2억 불 줄게. 그래 받아가지고는 그걸 확 바꿔가지고 퀴즈를 만듭니다. 퀴즈를 한 게 뭡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30만 명 파병하는데도 자꾸 미뤘습니다. 미국에서 돈 주는 거를 자꾸 미루니까 차지철 국회의원들 보고 반대 국회 발언을 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차지철 의원이 반대 발언을 하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협상이 타결되기도 하죠. 다음은 일본과 이 교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본이 교역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교역이 바로메타입니다. 세계은행에서 한국을 인정 안 해줘요. 차관 다 밀려주고 아무 나라도 상대해서 무역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내가 그 당시 대학교 다닐 때는 65년도 대학생이었는데 한일 수교를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북한이 뭐라 한지 압니까? 한일 무역 국교 수교하면 한국의 경제력이 좋아진다. 우린 조카 통일 안 된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유발해가지고 절대 무역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우수하냐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김영석 교수 얘기는 50년 내지 100년 앞서 있다 하고 또 최진석 교수 얘기는 그 한국의 지력이나 국민 실력이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면 일본이 대학생이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중학생이다 하면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일본이 그만큼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술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원자폭탄을 맞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일본은 미국한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 생각하고 이 군인들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강합니다. 군인들 군사학에 대해서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배울 게 뭐 있나? 일본의 군학밖에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군인을 천민이 갑니다. 군인들은 우리의 조선조 시대에서는 양반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군인을 존중하고 군인이 버스카에서 타면 인사할 줄 알고 기차관에서 만나면 군인을 존중할 줄 아는 국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